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이죠.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 조아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저희 방송에 오시는 패널 분들이 다 전문성이 뛰어나고 방송도 다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시지만 아니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다음 달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국회 간담회에 무려 토론자로 나서신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고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 AI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의 아, 기능에 대해서 네. 좀 논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와, 저는 거기서 이제 현행법상 신고와 관련한 좀 네. 문제점을 짚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보완될 수 있을지 보완책에 대해서 좀 음. 제안해보는 자리를 갖습니다. 아, 저도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항상 법과 제도는 한 발 맞아요. 늦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미 발생하면 아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 약방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그다음에 예방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마침 어제가 아동학대 예방의 맞아요. 날이었어요. 우리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나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텐데 그 신고 방법이나 그 이외의 절차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갈등 여러 네. 가지를 짚어봐서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 신고를 좀 독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학대 사건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친부모 또는 뭐 맞아요.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는 부모, 이 부모가 가해자의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믿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네. 가해자 부모가 지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거의 85% 정도 되고요. 뭐 가까운 이 아,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사실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학교기관이라든지 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되게 맞아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은 그것을 외부에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 발견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가해자라고 하면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나서 돌아가야 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아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아이를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완벽하게 넉넉한 것은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돌아가는 게 아이한테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기관들 전전하다가 2차, 3차 학대의 굴레에 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아동학대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경미한 학대, 그리고 또 음, 부모님이 정확히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체벌과 음, 훈육과 그 학대와의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교육이 되거나 하면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음. 어떤 분리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안도 실제 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와 달리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학대한 부모에 대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어떤 정서적으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음, 신고를 해서 이 학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 음, 부모가 처벌을 받는다, 내 옆에서 없어진다. 이것은 음, 엄청난 공포인 거예요. 음, 학대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신고를 하는 것을 음,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 거의 이건 학대에서 너무 위험한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아이들이 음, 뛰쳐나와서 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리 조치가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 돌려보내냐고 하는데 그 그렇죠. 가정이나 그 학대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진짜 아이를 위하는 길이 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아동학대 의심사를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인지 음, 신고는 줄어들고 근데 문제는 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훨씬 높아졌어요. 아, 그런 그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율 감소 뒤에 있는 어떤 아동학대의 양상을 우리들이 더 깊이 알아보고 파악할 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 것은 결국에는 주변에서 네.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혹시 변호사님
그 아동학대 신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해본 적 있어요. 네.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뭐 지금 음. 이렇게 문제됐던 게 제가 결혼하고 아주 초기였던 것 같으니까 상당히 음. 오래전이죠. 근데 음. 대형 마트였는데 어떤 네. 어머님이 아이를 너무 정말 무자비하게 친엄마 같긴 했어요. 제가 지켜보니까. 근데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고 대형 있었는데 네, 마트에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음. 그래서 제가 그냥 용감히 신고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즉각 이제 경찰이 와서 또 그 이후 조치까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제가 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네. 아무래도 그렇게 흥분된 엄마로부터 아이를 분리할 수 있었던 물론 뭐 그 집에까지 안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엄마를 진정시키고 아기를 달래고 이러는 그 현장에서의 상황은 조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그 신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남의 집 가정사에 친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데 우리가 끼어들어도 될까? 또 이렇게 신고함으로써 번거로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우리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할 때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에서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아동 학대에 그쵸. 해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애매한 걸 본 음. 적이 있어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엄마가 비가 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했어요, 딸에게. 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는데 아이는 울고 서 있고 엄마는 가버렸어요. 물건을 던지고 가방을 음. 던지고. 애매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도와줄까 물어봤는데 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변호사니까 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음. 하면서 명함을 주고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음. 그게 아동학대 물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바로 다 신고했을 때 맞아요. 아이에게 오히려 더 예. 불이익이 갈까 봐.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맞는 상황이 말씀이세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마 신고할 때 많은 분들이 주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쵸. 네, 판단이 네. 어렵다는 거. 그래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음. 아동학대가 맞나? 그리고 내가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음.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요. 또 저희가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역으로 또 고소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 어째서 고소당한다는 예, 거죠? 실제 사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이 사안은 이웃집에 사는 주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여러 번 밤에 이렇게 집에 쫓겨나온 듯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근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 얼굴에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이분은 그냥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아동학대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그 아이의 집을 같이 찾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배를 누르고 이제 아이를 들여보내는데 그 부모의 태도가 미심쩍었던 거죠. 아이를 네. 낚아채듯이 들여보내고 되게 네.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고맙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면서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진행 상황은 학부모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상황으로 풀려나게 되고 이분에 네. 대한 이제 너를 다시 고소하겠다. 뭐 경찰에 신고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무고다.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 마치 아동학대를 다룬 영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맞아요. 장면 같기도 한데, 이거 신고자가 오해한 걸까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신고 아까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 네. 학부모의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음. 일단 풀려났어요. 근데 음. 과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해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음. 아동학대가 있었지만 아이나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거나 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풀어준 경우라고도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영화 어린 의뢰인에서도 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맞아요. 한마디에 무기력해지곤 하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신고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안 됩니다. 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인 어떤 외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인데요. 네. 위와 같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우리가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아. 또한 무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무고는 타인의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예요. 근데 이 네. 사안의 경우에는 아까 신고자가 본인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절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 죄가 성립 안 된다고 해서 편안하진 않겠죠. 조사는 진행됐을 테니까요. 이런 음. 부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뜻 나선다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신고를 독려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우리가 신고했을 때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걸 자꾸 소개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이 신고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신고 사실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 조치를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네. 조서에도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신고자인지 당연히 학대 가해자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도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신변 안전 조치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내가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네. 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청해서 하는 건 말고 그냥 원래 원칙이 보호해 주는 걸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원칙은 보호하는 건데 이게 네. 실무자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찰에 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 원래는 당연히 정보공개가 안 돼야 되는 사안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공개되는 사안도 있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 본인이 당연히 법에 이제 보호 대상으로 정해는 있지만 요청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놓쳐질까 아, 봐. 인지를 네, 한번. 한번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선 사례에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학대 정황이 없다라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자가 이 아이를 뭐 한 번 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혐의가 없음 이 처분이 나온 걸까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아이의 진술, 또 수사 당시 아이의 상태, 부모의 변명 이런 음.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학대 의심이 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한 이제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모의 학대가 힘들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신고해서 부모를 처벌받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도 맞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제 뭐 그런 아이들의 진술과 또 부모가 변명을 할 수 있겠죠. 뭐 아이가 뭐 하다 다친 거라든지 뭐 멍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정황이 없으면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면은 아동학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좀 이것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앞서 말한 사안처럼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도 엄마한테 맞았다고 했다는 건데 네. 그걸 녹취해두지는 않았던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는 아이가 말을 해요. 내가 네. 누구한테 맞았다, 어떻게 됐다.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녹음해 놓는다든지 또 그 당시 상황을 좀 사진 찍어 놓는다든지 그런 증거를 마련해 놓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를 신고하시는 분이 그 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냐. 네. 이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음, 그죠. 어렵죠. 음. 그렇지만 이 신고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가해자의 가행위를 막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면 이 증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있다면 증거 네. 수집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입니다. 앞선 사례는 신체적인 학대를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피해 유형을 보면 정서적인 학대가 훨씬 많다고요. 네, 지난해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요, 정서학대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학대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중복학대, 그러니까 학대 모습이 아. 합쳐져 있는 경우가 한 34.9%고요. 그렇죠. 신체학대가 17.6%, 아동을 그냥 방임하는 경우 한 7%, 성학대가 2% 정도 순이었습니다. 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기준이 매우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네. 특히 훈육의 목적으로 했다는 부모님들의 주장이 있을 때 네. 훈육과 정서적 학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음. 반드시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아이가 공부를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다든지 또 제대로 하지 않은 밥을 안 준다든지 이런 음. 부분도 아무리 사랑과 훈육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이한테 모멸감을 줄 수 있거나 또 자존심을 매우 그러니까 뭐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실 수준의 말을 하는 경우 그것은 어떤 목적이 되던 간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정서적 학대 범위가 넓은데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부모를 곤란하게 할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악용되는 경우인데요. 음. 일단 아이들이 뭐 "나 엄마한테 지금 아동학대해요." 이러면서 이제 홧김에 아이들이 또 아,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부모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진짜 공권력 낭비이긴 한데 또 그렇죠. 우리가 신고당한 사람 입장에선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음. 문제는 더 나아가서 아이가 부모와의 즉시 분리를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나가기 네. 위해서.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또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하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수능도 있고 해서 약간 어렵게 난이도를 좀 높여서 퀴즈부터 미리 내드렸더니 지금 오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요, 앞으로 이 정답이 뭔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거든요. 지금 답변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들 한번 저희가 어떤 얘기 나누는지 들어보시고 제가 퀴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정답을 한번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함정에 다 빠지셨어요. 어떡하지? 네, 제가 예. 7709님이요.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대부분이라 더 화가 나네요. 귀하디 귀한 자식을 왜 괴롭히고 폭행을 하는지 강한 처벌도 어렵고 답답하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귀하고 소중한 정말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조진기 님이 아동학대는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4741 님이 다른 집안 사정이니까 하고 모른 체 하는 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힘없는 아이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 절대 안 됩니다. 1792님도 사랑만 줘도 부족한 시간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해주셨어요. 그 여리고 작은 아이들이 학대당한다 생각만 해도 다들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으로 같이 공분을 해주시고 안타까워 해주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과 관련된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우선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가게 됩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 만약 이제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다 그리고 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 음. 아동이나 그 형제 아동을 보호를 위해서 네. 즉시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 응급 조치에는요, 네. 일단 그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또 피해 아동을 그 행위자로부터 격리하는 거, 그다음에 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에는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됩니다. 근데 음. 응급조치라는 것이 계속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임시조치 청구를 우리가 신청하고 검사는 네. 또 법원에 다시 청구하고 판사가 이미 임시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경찰이 네.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네. 행동 제지하고 격리하고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상황이 워낙 급박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한테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이 기본적인 과정이기는 한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도 응급조치는 일단 할 수 있어요. 네네. 검사한테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 없이도 음, 일단 하는 것이 응급조치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외에 네. 그 행위를 가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가해 학부모의 경우에 뭐 학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외에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일단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응급조치는 아이를 네. 기준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분리시키고 음, 얘를 어디로 보낼까 이건 네. 거고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일단 행동하는 행위죠. 네. 가해자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긴급 임시 조치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것은 이제 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주거로부터 퇴거 음. 등 격리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100m 이내 금지 결정을 하거나요. 네.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게 하는 거, 뭐 문자나 이런 걸 못 보내게 하는 네.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앞서 네. 말한 것처럼 또 다시 지체 없이 다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거 없이도 현장에서 네. 경찰이 일단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냈던 퀴즈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 이 법원의 조치를 네. 받을 수가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그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그 1번은 긴급 구호 조치, 2번은 긴급 임시 조치였거든요. 정답이 뭔지 이쯤 하면 네. 청취자분들 다 푸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시고요. 자,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마치게 되면 그렇다면 어떤 처분이나 처벌이 되나요?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검찰에서는 두 가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네. 가지 처분이군요. 아예 네. 혐의가 없다.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경미하고 재발 우려는 없어 보인다. 네. 이런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경미한 사안. 그래서 이제 네. 보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이것은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검사가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네. 김지태님이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미국은 기본 부모 교육을 중고등 과정에 포함시키더라고요. 부모가 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맞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낳았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모인 것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네. 수 있고, 이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좀 맞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학대냐, 이것이 훈육이냐, 이런 것도 음. 모호하듯이 우리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이런 학대 경계선상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뭐 할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인데요. 예를 네. 들어 뭐 구급대원,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료인, 뭐 병원에 와서 이제 진료를 받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음. 의무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네. 인지하고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또 하지 않으면 이에 네. 대해서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도 됩니다. 강제하고 있군요. 신고 의무를.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 그럼 보통 어떻게 조사가 시작이 될까요? 제가 앞서는 뭐 가정 얘기도 했고 학교에 비슷한 이제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선생님이 이상한 말 했어. 선생님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뭐 밥을 못 먹거나 되게 그 애가 무기력해져 있거나 어떤 상태를 보고 이제 부모님이 인지를 하고 네. 어린이집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CTV 좀 봐야겠다. 그래서 CCTV 요구를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을 텐데요. 뭐 경찰을 대동해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무엇보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도 CCTV 확보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 CCTV 확보를 한 이후에는 경찰만이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도 보내줘서 그쪽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대 정황이라고 할 만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해서 종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동보호 사건의 이제 네.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인데요.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바로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 의견으로라도 일단 검찰에는 보내야 돼요.
아, 사건 그래서 네, 자체를요? 보내고 네. 검찰에서 다시 이제 경찰의 의견처럼 이게 무혐의 의견이구나 하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의견을 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약간 경미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앞서 내려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아동 보호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음. 가정법원에 보내게 되고 또 음. 무겁다 그러면은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형사로. 하게 되고요.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네네. 그만큼 한 번 더 보겠다는 그쵸. 거죠. 근데 아동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억울하게 요즘에 이걸 또 반대로 역이용해서 맞아요.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 신고를 독려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네. 아동학대 신고를 또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생활지도 선생님이셨는데요. 평소 학생들 간 싸움이나 갈등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뭐 학폭으로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노력해 오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여학생이 너무 오랜 친구였는데 이제 말이 와전되면서 이게 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학생을 모두 학폭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두 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여러 번의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셨던 건데 음. 어느 날 그 한 학생의 학부모가 이 상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고소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고 소리를 지른 아. 것이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특히 요즘처럼 학폭 문제가 예민할 때는 일사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상담하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학폭에 바로 맞아요. 넘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이분은 굉장히 학생들 생각하는 분인 것 같은데 대응이 너무 아쉽네요. 학부모 대응이.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 경찰 단계에서 아무리 혐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없고요. 네. 경찰에서 불송치를 못하니까 이제 검찰로 넘겨졌고요. 이 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대해서 또 소명 자료도 내야 되고, 아, 그다음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일단 학생들과 분리돼야 되고 업무도 네.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이 사건 최종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무혐의 그쵸. 결정이 났네요. 네, 위 어, 사건 과정에서 다른 이제 상담실이라는 건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다른 선생님들의 진술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 맡아왔던 학생들의 진술 또 학부모들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어떤 처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 화해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어떤 뭐 학폭을 진행했다라는 근거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셨다라는 음. 것들이 진술로서 다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동학대를 역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요, 진짜 아동학대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슬프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꽤 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선 사건은 이제 학폭에서 이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 저희 네. 주제처럼 아동학대 신고를 이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네. 학부모가 그거에 대한 보복심으로 어, 음. 학생을 이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했던 사안도 있었고요. 네, 네. 그부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또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이제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네.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가 이제 사실 근절해야 될 범죄이긴 한데 이것이 악용되고 특히나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들의 음. 어떤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최근에 서희초등학교 관련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기도 네. 했는데, 그 이후에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관련 법안, 그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도 했잖아요. 네.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 범위, 방식 등을 정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고요. 9월 1일부터 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교권보호 사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교권보호 사법이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음.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음. 근데 이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판단돼야 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이 음. 직위해제를 쉽게 되지 않도록 해야 음. 되고 또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음. 어떤 법적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항상 현장을 막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현장 선생님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라면 예산도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맞습니다. 논의해야 될 부분들 아직까지 숙제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현재로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아예 막아놓으면 진짜 아동학대 신고가 수면 아래로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정당한 학생 그 생활지도 범위가 이제 실제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네. 법적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네. 무고성 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교원 보호가 절실하다라는 것이 이제 교사들의 생각이고 또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때문에 교사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제 필요하고 그를 음.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법, 그러니까 오늘 음. 아동학대 처벌법도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정당한 생활 지도는 그 정서 아동학대로서 이제 포함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동학대 조사할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을 당연히 존중해야 될 독립인격체임은 분명하고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가 뭐 재료성 게임처럼 뭘 맞아요. 하나를 해서 하나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거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거는 그 자체로 아동학대를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은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아영 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 꾸준히 터지지만 발견율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조 변호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신고 이런 것들 꼭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간담회 다녀오셔서 저희한테 성과도 좀 공유해 네, 주시면 그렇게 정말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